네, 최근에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곧 뭐 발표를 하겠죠. 공고일은 대선 공고일은 내일 공모회의가 열리니까 그렇죠. 내일 좀 아마 날짜를 확정하겠죠. 화요일. 아마 선관위자랑 다 얘기가 됐을 것 같고 보고가 왔을 것 같고. 대충은 이제 언론들이 생각하는 거는 6월 3일인 것 6월 같습니다. 3일이죠. 60일 꽉 채워서, 그렇죠. 예, 60일 꽉 채워서 6월 3일이면 이미 뭐 며칠이 지나갔기 때문에 대선 뭐 공고를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한 50일 정도 하는 거죠. 한 그러니까 50일 하는 거죠. 대략 보면 5월 네. 10일에서 11일 이렇게 네. 후보자 등록 신청 받을 거예요. 그럼 6월 3일까지면은 대략 한 20일. 대선 선거 기한 개시일은 5월 12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12일. 네, 그때부터 이제 하고 아유, 진짜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외 투표. 5월 29일, 30일이 사전 투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공식 선거운동은 진짜 얼마 안 남았고 그렇죠. 이미 각 당 예비 후보들은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바로 이제 파면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썼더라고요. 예, 마지막 어떤 정치 인생을 거는 것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대구시장직을 사퇴를 하고 이번 주에. 네, 목요일쯤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사퇴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김문수 장관 되게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캠프 다 구성을 하고 있고 실무자들 다 세팅을 해놨고요. 의지 강하다.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너가 뭘 나가려고 그래? 날 도와 그냥 우리 김문수 원희룡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해가지고 나가자. 지금 이렇게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 아, 그래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계 의원들하고 이제 거의 역할 분담 다 끝났고 어제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무진들 다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도 세팅을 다 끝내놨고 예. 사무실도 대하빌딩에다가 구하는 것을 거의 확정 지은 것 같고요. 김문수 장관도 대하빌딩에다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유승민 대하빌딩이 국민의힘 당사 옆이었나요? 조금 대각선으로 조금 가서 대각선으로. 대학선 쪽.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장관은 김웅 의원이 뭐 총괄선대 본부장 뭐 이런 거 하면서 할 것 같고요. 유승민 장관은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나 네. 유승민 의원은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도 이제 어제가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회의하던 날이에요. 그러면 김문수는 원희룡, 네. 한동훈은 뭐 이른바 일단 친한계, 혼자. 네. 그리고 유승민은 김웅 전 의원, 네. 오세훈은 뭐 서울시장이니까 따르는 예. 의원들이 좀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분들 위주로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발빠르게 네. 출마 선언하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홍준표도 뛰어들고. 네. 근데 많아요. 또 이철우 네. 경북지사, 충남지사도 있잖아요. 김태형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아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되고 나경원 의원도 네.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디 뭐 신문에 보니까 13령, 뭐 잠룡 13령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래. 13명이나 된다고. 놀란 게 저 당은 무슨 당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내 탄핵이 문제가 있다,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동안 진짜 낮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밤에는 계속 대선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가 상황이 되면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사죄한다, 당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스텝이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딱 보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칼등을 알았다는 듯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뭘 위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상식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이 정당이 존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뭐 사과나 여러 가지 구도를 만드는 거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오늘인가 의총을 통해 윤석열이 할 일이지 또. 그러니까 윤석열. 그걸 설득을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 지금 쌍권이 대선에서 하는데.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며요.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만 쌍권 만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오늘 일단 의총을 통해서 양 지도부가 좀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안이 없어가지고 신임은 받을 것 같아요. 뭐 몇몇이 너 그만둬라 막 사태질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니, 되면은 그건 이미 끝났죠. 박수로 다 통과됐다니까. 아 통과됐어요? 네, 박수. 오늘 의총했어요? 아니 오늘 말고요. 이미 어젠가 뉴스로 나왔어요. 박수로 다 통과시켰다. 오늘 또 의총을 통해 가지고 양권에 대해서 어. 박수 쳐서 다 통과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부터 만나잖아요. 그 나경원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데 좀 꽤 오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고맙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내 마음은 나경원한테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딴 사람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그거예요. 나경원도 그것 때문에 갔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보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좀 찾았다라고 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좀 찾아뵐까요라고 한 것 같아요. 이심전심으로.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대단히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몫은 내 거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의지가 강하게 지금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이상의 지금 뭐 후보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이런 기분으로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속마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 건데 네. 뭐 그게 민주당이 됐든 뭐 질 건데 그 다음 스텝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그 다음에 스텝은 뭐다라는 거를 지금 전제하고 지금 나오는 거죠.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 당권으로 가든 이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에서 뭘 도전하든 뭐 이런 거를 예정하고 지금 이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그렇죠. 맞아요. 또는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그다음 검찰의 칼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방어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각자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야,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뭐 그게 이후에 당권이든 지방선거든 이제 뭘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동력을. 자기가 탄핵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극우 시위대와 그다음에 당내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 동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이걸 여기에 좀 편승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후에 이제 로드맵까지 써먹어야겠다. 나의 정치적 로드맵을 실현시키는데 써먹어야겠다.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방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소추 특권이라는 이 방패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무슨 뭐 수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갈 길이 험한데 그 험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이 사람은 근본적 사고방식이 뭡니까?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여론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면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항상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그게 또 일종의 방패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관저에 머물면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극우 시위대가 일단은 흩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단은 내면서 또 한축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경원을 만날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1시간 반을 무슨 차담을 했다는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이? 예. 아. 기각될 줄 아는 것 같고 매우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론에 대해서 매우 이제 큰 이제
당혹스러움을 표현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근데 그 당혹스러움을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론을 부당하다고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것이고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서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뭡니까 이게 대선에 뭔가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취지에 예. 이재명은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에 이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나경원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겠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추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여기서 맞았다라는 게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대선 구도에서 계속 윤석열은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행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성적이 안 좋을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갈 것이다. 이런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저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나?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이 윤석열을 만나면 나경원이 되나? 윤석열이 바본가? 다 불러서 나의 동의한 놈을 다 모아놓으면 자기가 최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은 자기가 지금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뭐냐면 아스팔트 구구 기독교 내 말 잘 들어. 그다음에 20대, 30대 나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에 대해서 자기의 그립감을 계속 확보하면서 하나하나 데리고 오는 상황이고 야 대선에서 나의 얘기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이네들이 대선에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솔직히 판을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 판을 인정한다면 저는 같이 몰락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50대 50이지 않습니까? 50대 50의 구도면 윤석열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거기에 맞게 자기의 핵심적인 세력들만 딱 움켜쥐고 있으면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계속 윤석열은 그 힘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거라는 지금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저당은 스스로 해산해서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저는 지난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봉착했고 아마 이 일을 계속 벌이게 되면 지금 이미 헌재가 거의 내란 범죄라고 확인한 거잖아요. 선거문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해산 선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내란을 함께했다는 것들을 갖다 다 입증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렇게 하면 그냥 고사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고사가 안 되려고 윤석열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다.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통진당도 위헌 심판 청구가 언제 인용이 됐냐면 아니 위헌 심판이 아니고 위헌정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언제 인용이 됐냐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항소심에서 그것도 내란 예비 음모는 무죄가 났습니다. 내란 선동만 유죄였거든요. 나머지 죄들은 또 한두 개가 있고 이석기가 내란 선동만으로도 통진당은 5석인가 의석 가지고 있었는데 다 뺏기고 정당이 해산됐어. 그럼요. 네. 근데 조금 그거랑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가 그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고 기각 얘기하고 각하 얘기한 그런 사람들과 약간 좀 거리 두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그러한 메시지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당 해산 부분은 첫째로 청구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일단 대선을 치러가지고 이후에 뭐 정부가 바뀐 다음에 정부가 바뀐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고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니까.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정당 해산 부분과 관련돼서 그때 이제 통진당 해산은 그 정당의 강령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다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것만 판단하는 거랑 좀 쟁점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과 별개로 그건 정당 해산은 이제 어떤 법적인 법리에 관한 문제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 법리적 문제는 일단 제껴놓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주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당 해산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이 해산시켜줄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윤석열과 가까운 측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크다. 그러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뭔가 발산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선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하고 이런 걸 할 건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의총을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할 것이지만 2번 하는 동안에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물론 야 이제 윤석열과 그만 놀자. 윤석열을 정리하자. 그 뭐 오늘 모두가 중진이 무슨 뭐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뭘 더 애도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충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뭐 그만하자. 이렇게 정리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총에서 또 김상국 나가라 그랬다며요. 그렇죠. 반발을 막 해요. 네. 밖에서 왜 질질 짜고 다니냐. 그렇지. 당이 안 맞으면 떠나야 될 거 아니냐. 탄핵 찬성 집회에서 막 울었다고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김상국 의원이. 네, 당과 안 맞는 사람은 네.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손들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쌍권 지도부 물러나라. 그 왜 물러나라는 거요? 얘기 들어보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즉 윤석열을 못 지키지 않았냐 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극우 유튜브와 극우 시위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네요. 당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못 지켰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 극우 유튜브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그거 얘기를 유튜버 중에서 전환길은 또 빼야 돼. 전환길은 승복했잖아. 거기 아마 대선 승복을 했지만 네. 승복을 말로 했지만 네. 대선이 뜨거워지면 또 나올 거예요. 아,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이거 할 아, 거예요. 아.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쌍권은 물러나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과 이렇게 통하는 구조로서 지금 뭔가 자신의 세를 뭐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또 뭐 줄 서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보세요. 국민들이 볼 때는 특히 중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정당이 되는 거냐? 어떤 정당이 되는 거냐? 이 당은 연속 2번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당인데 그렇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당을 찍어줄 대통령 선거에 뭐 나오고 무슨 선거에 나오고 한들 찍어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애초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그게 안 됐더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정당 해산이 안 되더라도 국민이 해산을 시켜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정신 못 차리면 차라리 해산을 하고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정당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선 때문에 이게 좀 불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일정한 진영은 결집할 수밖에 없고 대략 40% 내외의 지지율 기록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영남 쪽의 의원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결속을 했으니까 이만큼 지지율 난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더 결속하고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년 이제 6월 돼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1년 정도 체제를 좀 정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본인들의 존재 생명력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겠죠. 라는 좀 생각이 그런 들어요. 그래서 전술이겠지. 국민들이 해산시킬 거야라고 보기는 조금 좀 아직은 근데 무리한 전망 아니냐. 당장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있어요. 각 후보들, 예비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의 존망이 걸려 있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 수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중요하게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걸 거란 말입니다. 300한 몇 억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400억 가까이 국민의힘은 돼. 390 네. 몇 억인가 그래. 그러니까 400억 가까이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TK 지금 보면 PK도 흔들리거든. 물론 이제 PK를 수성을 하면 60 몇 개가 되기 때문에 뭐 야 400억 그냥 자산 팔아서 뭐 주고 나중에 뭐 돈 어떻게 모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 근데 TK로만 가야 된다. PK도 힘들다라는 상황이 됐었을 때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존재감이 미약한 정당으로서 보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차라리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당의 보수주의, 진짜 보수주의 전략가라면 야 이거는 갈아치워야 된다. 이게 완전히 빨간색에서 확 하얀색으로 바꾸든지. 이게 아니면은 역사가 지금 최근 역사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최근 탄핵 2번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승만 부정선거 하야, 박정희 독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 전두환 친구가 노태우, 이명박이 뇌물,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게 지금 뭐 제왕적 대통령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구조 언론 입틀막하고.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열리겠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박근혜 탄핵 이후의 상황을 잘 보시라고. 국회의원 선거 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히 만빵으로 깨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윤석열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허물어진 측면이 있어요. 유권자가. 예를 들면 35에서 40 정도의 지지층이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30% 정도로 허물어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그렇죠. 이번은 내란 사태예요. 무슨 예를 들면 저런 국정농단 문제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킨 범죄면 저는 또 5% 정도가 허물어질 거라고 봐요. 그럼 앞으로 자생적으로 국민의힘의 이름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국회 의석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부의 파괴적인 분열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근데 윤상현 같은 생각이겠죠. 1년 지나면 국민들은 뭐 다 까먹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우리 찍어줄 거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전 국정농단 같은 경우 같은 중도층이 완전히 돌아간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합리적인 보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수가 내란을 일으켜 어떻게 보수가 법치를 무너뜨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당에게 다시 표를 주면 저런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5%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는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해줘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이게 어쩌면 한국 정치에는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일정하게 예를 들면 완전히 허물어짐으로써 소위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만 뭘 좀 안 하나요 거기는? 근데 현재로서는 70% 내외의 의석수가 대부분 TK, PK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요 달라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뭉치면 되지 뭘 지금 뭐 또 분란이야 또 갈등 불러 이렇게 너 나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당원 당규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보면은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아니 높아요. 그냥 딴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손목 한번 잡아줬는데 나경원을. 아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당원층에서 높게 나오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진짜로 김문수 장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가 그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 캠페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거 그러니까 딱 하나. 뭐 의회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재명 행정 같아요. 권력까지 잡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그거밖에 딱 그거 하나야. 그런데 그거 하나 있어. 그 프레임 하나. 근데 김문수 가지고 외연 네. 확장이 되겠냐고요. 네. 저같이 꼴통 보수거든요, 제가 진짜. 저같이 꼴통 보수도 아마 대선에 투표장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꼴통 보수 아니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진짜 양심 보수. 김문수 후보가 꼴통 보수고. 진짜 사랑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꼴통 보수지 무슨 김문수 후보를 반대하는데 나는 꼴통 보수다 이러면은 좀 아니 왜냐면 이상하지. 저는 보수파가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 좋은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저 꼴통 무조건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살아야 돼 그 생각이니까 꼴통 보수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왜요? 당원 당규 선출 규정을 이번에 바꿀 수 있느냐 안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안 바꿀 수 지금 있느냐. 막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 논의는 합니까? 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김문수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대선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시간이 근데 있어요? 아 그거야 뭐 오늘 뭐 해가지고 내일 상임 전국위원회 열고 모레 전국위원회 열면은 일주일 만에 돼요. 아, 그래요? 그냥 3일 정도 공고하면 되고 통보하면 되니까. 근데 권성동 쌍권이 그런 그립감이 있나? 그립감. 이제 의총에서 이제 해야죠. 뭐 의총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근데 예,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심력이 없는 정당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반발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것과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후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선거가 앞두고 지금 룰을 바꾸겠다고? 그렇지. 안 해. 깽판. 엎어. 이렇게 되는 순간 못 바꿔요. 그래서 룰 저는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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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안 바꾸 누구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각 후보들 간에 몇 명이 이건 바꾸면 안 돼. 그럼 또 못 바꿀 가능성이 그러네. 높아요. 그래서 이 상황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들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재명은 꺾어야지. 그러면은 김문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유승민이나 오세훈 한번 해볼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것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번 대선은 어렵죠. 저는 솔직히 후보 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제 어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 안 되지예요. 불가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어렵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 어렵지의 여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건데 질 때는 확실하게 져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당위적으로는 그래요. 네, 당위적으로 안 그러면 확실히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천막당사 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돼. 모든 걸 모든 이게- 걸 다 해서 태세 전환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이 뻔한 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져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음.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근데 정신 못 차렸어 진짜. 이재명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수가 이제 97년에 정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두 번 연속 이제 이 정권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한 거죠 그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적어도 담론을 교체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더 이상 뭐 과거에 무슨 뭐 독재 후신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 담론을 리뉴얼하자, 합리적인 보수가 되자, 뭐 이런 거라도 있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그래서 뭐 시장 보수다, 합리적 보수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한 축으로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 상황을 보시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당을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보자라고 했던 건 이유가 뭐든 당을 나갔고 어쨌든 당을 나갔다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들어오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합리적 보수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당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그러면 뭔가를 다시 리뉴얼을 해봅시다. 이런 목소리가 뭐 1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다 망했는데 당이 다 망했는데 보수를 이제부터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만은 막아야 해.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저는 처음에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러길래 어떤 사람이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러길래 아 그래도 뭐 반성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후보를 내지 말자고 그러길래 예. 그 뒤에 붙은 말을 보니까 아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고 이재명을 막기 위한 범보수 후보를 내야 된다. 그게 뭐 다릅니까?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이재명 심판론이라는 것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 때도 하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별로 재미도 못 봤잖아요. 재미도 못 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예. 그런 재미도 못 본 전략을 이번에도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갖고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이거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자기들의 혁신과 자기들의 리뉴얼을 못하고 있는 함정에 또 빠지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보수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만 이제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망해도 이 이재명만 막자,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이런 이제 어떤 구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군들 쭉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 34, 뭐 김문수 9, 한동훈 5,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의견 유보가 38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34%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언론도 놀란 게 제목 보고 뭐죠? 이재명 박스권 그다음에 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A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 말씀 의견 응답이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언론이 이따구로 저도 A가 A 씨가 무응답층이 A 씨가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될 거다. A 씨가 아,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높은 A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길래 눌렀습니다. A 씨가 누군데 눌렀는데 A 씨가 누구냐?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아무도의 A야. 네, 아무도 지지하지 아무도 않은 A. A. 이제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무응답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 민심을 호도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내용 보고요. 보수 패널들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대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윤석열이 얘기했던 호수에 있는 달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소수의 지지층들만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청년 지지층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청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했더니 2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이미 넘어갔어요. 정권 교체가 52%가 나왔고 정권 유지가 23%.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응답이 말씀하신 이로 다 온 거예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걸로. 그럼 그 무응답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 A를 갖다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어차피 투표 안 하는 사람도 그 정도 투표 안 하기도 해요. 30% 정도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소리를. 선거에서 보통 투표율이 한 70% 정도 나오니까 그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부분이 많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수가 왜 망가졌냐. 떠오르는 사람이 윤석열과 더불어 윤석열은 누구를 빙의를 한 거지라고 떠오르면 윤석열은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을 짬뽕 시켜놓은 이미지거든요. 전두환의 이미지, 무자비한 권력자, 독재자의 이미지, 이명박처럼 사익을 추구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 박근혜처럼 무능력하고 본인이 정치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다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김건희 씨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같은 이미지 요 세 가지가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는데 제가 진짜 보수를 꼽히고 싶다면 우리 장성철 소장이 입문했었을 때 보수 정치에 입문했었을 때 누구 시대 때였어요? 신한국당 김영삼이잖아. 내가 아까 이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쫙 하면서 이런 형편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는 여기 안 넣었다고. 나 굉장히 존중하는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김영삼의 말은 없어. 최근 없어진 지가 이명박 때 이후인 것 같아. 이명박 때 이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있잖아요.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김대중도 이제 사실은 보수 정치인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때 워낙 낙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굉장히 존중하거든.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은. 맞아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언론 개혁 이야기는 하지만 언론을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 최소. 근데 이명박 때부터 그랬거든.
생양아치들이었단 말이야. 전두환, 노태우는 총칼을 든 무자비한 그 조폭들이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생양아치들이었어. 아주 음습하게 사람들 음해하고 모욕 줘가지고 쫓아내든지 입틀 막아든지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그리고 지들 멋대로 규정하고 모든 사안들을 막무가내로 권력자가 뭐 검찰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요렇게 요게 맞아? 요게 총칼만 안 들었지. 맞아요. 예, 국민들의 목을 죄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빨리 왔고 국민들은 1, 2년 지나 보니까 야, 주권자는 우린데 진짜 싸가지 없네. 근데 저 싸가지 없음과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이 자기 마누라 사익 챙기기 위한 걸 수도 있겠구나. 정확히 보셨어요. 맞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1, 2년 전부터 이 보수적인 분들 있잖아요. 중도 보수적인 분들, 점잖은 분들이 아이 저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진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분들도 아이 저 인간들 쳐다보기도 싫어. 윤석열, 김건희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보면 네. 정당이 솔직히 윤석열 같은 정치인들을 곤란해서 정당 밖으로 퇴출시키지 않게 되면 그렇지. 민주주의 무너진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했습니다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뭐라 그랬느냐. 소위 5.16 소위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40대 영광급들이야. 이런 얘기를 해대고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 그냥 촛불집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 그냥 계엄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이 되니까 다 내버려뒀던 거예요. 오늘 그렇지.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인수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은 끝났어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끝까지 파헤치세요. 이재명 끝까지 끝내. 이런 얘기 인수위 때 했다라고 중앙일보 기사가 뜬 거.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건 방송사 출구조사 나와서 총선 지고 나니까 출구조사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방송 막아. 방송마다 이거 중앙일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부인한테 김치찌개랑 그 계란말이 그 해주면서 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면 용산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또는 보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 전 그렇다면 이 정도의 힘밖에 없는 정당이라면 진짜 바꾸지 않으면 또 이런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런 사람들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우리 정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한 거지 지금. 그렇죠. 완전히 폭삭 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를 왜 네. 뽑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자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대선 과정에. 내가 검증하자고 하다가 작살났죠. 엑스파일 그 좀 올렸다고 죽을 뻔했어요. 드럼통에서 발견될 뻔한. 김종욱 교수님도 나 욕했어요. 욕한 게 아니고 되게 눈빛 보고 어떻게 눈빛을 보고 해석을 해요. 내 말을 했으면 이해를 해. 근데 전 전화 왔어. 눈빛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눈빛까지. 눈빛도 봐. 그러니까 검증을 했어야 돼. 거기서 사실은 윤석열을 제대로 검증을 했으면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 쓰고 거기서부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무슨 뭐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무속과 관련된 것들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학문 치민이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듣는다. 네. 진짜 곧 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증 못하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할지를 얘기를 안 해요. 네? 윤석열이 뭘 할지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냥 6글자 걸어놓고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권력 주세요. 그 5글자 걸어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을 해요. 쟤들은 싫잖아. 그렇죠.
그냥 그 6글자 5글자 딱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6글자 5글자를 보고 알아서 상상을 합니다. 뭘 상상하느냐? 아,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구나.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문재인은 독재고 전체주의고 문재인은 친중 친북이란 뜻이다. 그게. 그쵸? 그러니까는 윤석열은 독재 전체주의 친북 친중인 문재인을 혼내주려니까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에 뭐가 있는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렇죠. 검증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보내는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한 단계 하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예. 그런 자유민주주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문재인이 독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데 나는 그 반대쪽에 있으니까는 자유민주주의요 하니까는 국민의힘 사람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일부 그때 민주당에서 이탈하거나 범진보층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저거는 맞는 얘기 같아. 왜냐? 문재인이 싫으니까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래가지고 일부 그냥 와 해가지고 지지한 결과가 윤석열의 탄생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공정과 상식 뭐예요? 문재인이 내로남불인 것 같아. 문재인과 운동권들과 86세대가 내로남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인 것 같아. 윤석열이 실제로 공정과 상식이었는지는 안 따져요. 그냥 윤석열이 반대 포지션에 있으니까 예? 문재인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한 것 같고 내로남불인데 그냥 반대 포지션에 있으니까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이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거죠.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포인트에서 왜 4월 4일에 탄핵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띄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이 있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날 띄웠다는 거는 그 시점도 월요일 날부터 이 논의를 많이 하라. 여론을 워낙 잘 아니까, 언론을 잘 아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뭐 오랫동안 다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그 시점에 별로 뉴스가 없을 때 4일, 5일 어떤 열광의 분위기 이때는 이야기하면 안 돼. 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제 숙제에서 좀 벗어나는 일요일쯤에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뭐 쭉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도였을 거란 말이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개헌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치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 먼저 사명감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막 개헌에 대해서 본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명감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가면은 그냥 확실하게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개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하시라 그런 건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7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헌해가지고 다음번 총선 때 네. 개헌을 하게 되고 4년 중임제로 하면은 아니 이번 대선 때 개헌하자는 건데 1차 개헌은? 아니 그러니까 이때 우원식 투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총선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다음번 총선 때 같이 하면 4년 중임제로 바꾸게 되면 7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닦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근데 그냥 그거는 헌법에다가 부칙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이제 이번에 없애버리면 되지. 모양새가 아니요, 부칙을 분명히 그거는 드러나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럴 그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그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생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장의 생각은 그러니까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이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개헌은 이번 아니면 절대 안 돼. 저번에도 선의로 탄핵하고 해석하면. 났는데 예. 탄핵하고 나서 시간이 짧다고 해서 예. 다음으로 개헌을 넘겼지만 개헌안을 내도 서류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보면은요 실제로 어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겠더라고요. 합의해야죠. 20일 동안 숙려해야죠. 공포해야죠. 뭐 이런 게 다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볼 때 진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도 있지만
소위 이 계속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원로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도 많이 받은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 근데 좀 우원식 의장 정도의 상황이라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고통받았습니다. 국민이. 4개월을 싸웠습니다. 윤석열하고. 그리고 바로 발표나고 하루 발 뻗고 자고 나서 하고 좀 일요일 날은 좀 쉬어볼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은 진짜 쉬어보자 마음 편하게. 근데 거기다 갑자기 늦어서 1시 반에 나와서 야 개헌을 합시다 하면서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권력구조는 합의가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권력구조가 합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흔적만 남겨놓고 미안하지만 국회의장 욕 어제 진짜 착살나게 욕 얻어먹었어요. 많은 지지층 다수의 국민은 지금 개헌 문제는 그다음 문제야. 내란의 우두머리가 밖에 나와 있어. 지금 예를 들면 나오지도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 내 또는 야당 내 단일한 방식의 비전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국회의장이 갑자기 개헌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거의 권력구조 개편인데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리를 국회가 임명을 하고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게 유력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락부 정치가 벌어져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정치구락부. 정치구락부.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를 소위 클럽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장악을 하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총리를 갖다가 선임할 수 있게 이번엔 되는 네가 하고 사실상의 이번엔 네가 유사내각제가 되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요정집에서 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본입니다. 일본 정치입니다. 예. 구락부가 일본 말이네. 예. 클럽의 일본 말이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제가 그때 말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이 누가 의도했거나. 우원식 의장이 누구한테 말렸거나 그 중진 자기 스스로의 머리와 자기 신념과 주변의 압력과 여기 말린 게 정대철 아닌가 원정회장 느낌이 들어요. 등 뭐 이런 분들. 그렇지. 예. 정대철 회장. 원래 예.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엄청 통상적으로 개헌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했으면은 그다음에 뭐 대선을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거고 사실상 그렇죠. 그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마지막 소임 뭐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국회의장으로서 뭐 할 거냐 그다음 그냥 개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의장들 메시지 쭉 보시면은 다 결국은 내 이 국회의장 하는 동안에 개헌과 관련해서 뭐 하나 이정표는 만들어 놓고 싶다. 이 욕망을 다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이 작동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여타의 여러 가지 뭐 선거공학과 관련돼 가지고 접점이 있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이게 뭐 되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 아닐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의 의도는 안 돼도 내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실효적으로 뭔가 그럴싸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되겠냐? 안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택도 없는 얘기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 다수의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어쨌든지 간에. 예. 87년에 개헌이 왜 됐습니까? 간단한 구도 속에서 된 거예요. 독재가 싫다. 이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독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삶이 힘들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독재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선제로 국민이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것이고 그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직선제 개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제2의 윤석열은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어쨌든 다수의 공감대가 있는 그렇지. 거지 않습니까? 제2의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렇게 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가지고 국회에 무슨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선포했냐면은 지금도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을 다 무시를 하고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무시하고 다 그냥 절차를 다 뛰어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다 뚫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고 바로잡았냐면 현행 헌법과 법률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렇지.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어떤 구도입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윤석열이고 지금의 헌법과 법률을 활용해가지고 바로 잡은 게 사실은 지금의 어떤 우리가 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뭐 고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헌법과 법률을 더 튼튼히 지키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국민들은 이제 인식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전 상황에서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개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감대가 있고 또 개헌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단선적으로 물으면 있다고 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냐라고 딱 물었을 때에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우선순위. 된다. 안 된다. 우선순위. 그렇죠. 예, 우선순위 시점. 그리고 사실은 개헌의 내용도 자꾸 무슨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고 정대철 회장 비롯해서 무슨 뭐 헌정의 이야기하고 헌정에는 사실은 조선일보의 톤이거든요. 조선일보는 개헌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근데 그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개헌의 이야기들이 가령 저 같은 약간 중도진보, 중도보수, 중도진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개헌이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는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해야 된다. 예? 독일 같은 예. 개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민의힘도 싫어하고 민주당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제3세 왜냐하면 이게 대의민주제잖아요. 대의민주제인데 국민의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조물아기 같은 생각입니다. 예? 전 세계 이데올로기에 봤을 때 사실 정당하게 값어치를 따지자면 한 5%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불쾌하고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인지 중도 진보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중도 보수로 가고 싶다면 민주당은 가고 중도 진보들이 그 정도의 세력을 얻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나아가는 진보들도 그래도 국민의힘 정도의 세력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전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자라고 하면 그런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 야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 근데 그 개헌은 어떤 개헌입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득권 다 내놔야 되는 개헌입니다. 네. 지금 개헌 논의들이 하는 게 뭐 아니 국민의힘하고 뭐 민주당이 찬성하니까 대통령 중임제 왜 찬성하는데요? 그러네요. 왜 찬성하는데? 본인들 기득권 내려올 게 없으니까 찬성하지. 5년에서 예. 4년으로 1년 단축. 1년 단축하고 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본인들 기득권 내놓는 개헌, 국민들한테 진짜 주권자로서 대접받는 개헌을 하라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라니까. 나는 그거에 구체적화된 거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밖에 없다. 왜냐? 다 반대하니까 주요 기득권 정당들이. 근데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입도 안 뻥끗도 안 하잖아. 안 하죠. 에? 입도 뻥끗도 안 하면서 맨날 무슨 그냥 지금 구도로 쫙 가면서 기득권만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개혁을 해. 제가 여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바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연상하는 것은 그 개헌을 하면은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연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담론이 윤석열이 이런 짓까지 했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걸 해야 되니까 개헌을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헌의 결과가 제2의 윤석열이 안 나오는 게 돼야 될 텐데 내각제의 총리였으면 윤석열이 이렇게 안 했겠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각제 총리였어도 법에 뭐라고 돼 있든 간에 그냥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으면 안 했겠는가? 예.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사람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 이제 이 아니 윤석열이라는 맨날 판판이 이승만 아까부터 다시 한번 읊어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근데 어느 당 출신이야. 근데 사람의 문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지도자를 탄생하게 만드는 이 전반적인 정치, 문화, 제도 그다음에 이런 장치들은 뭐냐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개헌이냐 이거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개헌의 이제 주제가 제2의 윤석열을 탄생시키는데 탄생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헌법이라는 게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정치권은 자기들이 계속 사유 속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갖다가 탄핵으로 심판을 냈고 이제 형사사건이 벌어지는 상황. 이게 일단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명징하게 예를 들면 투표로서 응징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또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내란이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적어도 분권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분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느껴서 아 내가 이걸 가지면 저런 작자들을 이제 못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와 이 정도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헌법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겠어 라고 하는 시점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저는 그런 것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번 언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정치적인 프로페셔널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골방에서 얘기하고 여기저기 오더 넣어가지고 얘기하게 만들어서 정치를 휘저는 방식으로 헌법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국회의장의 얘기를 좀 선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국민과 함께 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헌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대통령제라는 게 얼마나 자긍심을 가진 우리 헌법이었습니까? 국민들한테. 전 그렇다면 다음 헌법도 국민이 자긍심을 가져서 절대 이 헌법에 대드는 자들을 대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강고한 공감대가 있게 만드는 헌법으로 가야 된다. 전 그게 방법이라고 그리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저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치가 되는 개헌을 한다는 게 아니 나는 내란 세력이라고 아직도 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럼요. 근데 내란 안 그런 세력 사람도 있어요. 내란 세력인 108석의 국민의힘과 합치가 되는 개헌이면 국민의힘도 좋은 개헌이잖아. 그렇죠. 난 그 꼴 못 보겠는데. 난 그 꼴 못 보겠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숨은 기득권 보호 조항들이 있을 거야. 그럼 3분의 1의 지분을 줘야 돼요. 어차피. 와, 난 그 꼴은 못 보겠다. 저 나는 그 꼴은 못 봐. 탄핵이 인용되고 거의 뭐 정치인산 나갔었지만 네. 첫 방송이거든요. 제가 최경호 앵커님께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동안 네.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난 윤석열 정권도 맘 핍박 받은 게 아니야. 일단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핍박 받았어. 하여튼 윤석열 정권 때도 네. 핍박 많이 받으셨는데 참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참 그렇게 세 정권에 걸쳐서 핍박을 받으면 참 삶이 피폐해지고 네. 성격도 이상해지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 가지 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 여러 가지 중심 잘 잡으시고 잘 견디셔가지고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고맙습니다.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치본색이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이 이런 덕담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 네. 최경영 앵커님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최경영 앵커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빨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세요. 김민하 평론가님도. 내일도 나올 거거든요. 맞아. 마지막에 하세요. 그럼. 예. 그리고 광고는 해야 되는데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는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할 때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고요. 잘 현금 혜택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다. 그러면 그 차액의 150%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하셔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